장창입니다. 자, 에센셜 4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 복습하고 혹시 가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의 원리 원칙 했습니다. 세 가지: 대소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었고요. 뭐 이거 시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대소의 법칙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결과값이 나온다 라는 것이었고, 정확한 보험료 산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총 수입인 총 보험료와 총 지출인 총 지급 보험금이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1인당 보험료를 구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하다, 사실은. 이렇게 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의성실의 원칙.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 주제 하나로 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 트리를 싹 전개를 시키면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도 마치 복습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필기 키워드 트리를 쫙 필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복습하실 때 딱 책을 덮고 그 노트 하신 걸 덮고 내가 빈 종이에다 한번 마치 수업했던 것처럼 자유롭게라도 표현을 쫙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만약에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단편적인 문제들,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경우가 단편적인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조문을 내가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 OT에서부터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시험은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밖에 없고 이미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상법보험편을 적어도 고득점, 그렇죠? 고득점 과목으로 가져가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응용을 하고 싶어, 출제자들이. 그럼 딱 내기 좋은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 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복습하실 때도 이 흐름 그대로 해서 키워드들을 전개시키고 기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었어요. 자, A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고요, 그렇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앞에서 이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 이 보험사고가 가지는 성질은 우연성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우연한 보험사고여야 됐고요. 그러면 우리는 보험을 왜 가입을 하느냐? 결국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내고 사고 내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사실 소액입니다. 소액.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은 고액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익일까? 우연한 보험사고가 생겨야 이익을 누리는 거니까 우연한 이익, 이것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연한 이익을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사행성입니다. 그래서 복권과 보험 이런 것들 사행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 계약의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행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 계약은 사행계약성을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행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제 제도를 악용하려는 마음, 심리, 위험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덕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연한 일부러 사고를 내놓고 보험금 받으려고 그것을 우연한 척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범죄들이 여기서 사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계약은
자, 보험 계약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험 계약을 맺을 때에는 도덕적 위험을 더 조심해서 맺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입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 계약은 도덕적 위험이 높은 계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신의를 성실하게 지켜서 속이지 말고 계약을 맺어야 돼.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돼. 또 하나, 보험은 이러한 도덕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최대한 착한 마음을 갖고 계약을 맺어야 돼. 그것이 보험 계약의 최대 선의 계약성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교재로 일단 가서 보실게요. 교재에 우리 6번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 계약은 우연한 보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얻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행 계약성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보험 계약은 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신의를 쫓아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도덕적 위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 도덕적 위험이라는 것이 바로 보험의 폐해죠. 그렇죠? 보험의 역기능. 한마디로 보험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범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되셨죠? 그거 뒤에서 볼 거고요. 일단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상법에는요, 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일명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상법 방지 세븐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해서 7개를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은 시험에서는 5개만 외우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요 7개가 뭐다라고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차근차근 배울 거다. 자, 첫 번째는 알릴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알려야 된다. 그것이 알릴 의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의 중과실 면책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가입자가 A가 보험사고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도덕적 위험이 있으니까 면책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기. 네,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라는 것은 계약을 그냥 없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없던 것으로.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네 번째는 손해 방지 의무입니다. 자, 이 손해 방지 의무라는 건 뭐냐면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빨리 좀 수습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다쳤어요. 보험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는데 이 사람의 구호 조치도 안 해. 아니면 또 불이 났어. 소방 활동도 안 해.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죄송해요.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 활동 화재 부분은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그건 별도의 얘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면, 자,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거 구호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호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어때요? 이 사람이 계속 피를 흘려서 사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해가 훨씬 증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생긴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자, 제가 필기한 것만 여러분들 적으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하나씩 정리를 해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적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쳤는데 내가 이제 구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럴 수 있어요. 구호 활동을 하는데 내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고가 내가 낸 사고가 아니야. 잘못은 나한테 없어. 다른 어떤 제3자가 냈거나 이 사람이 냈거나 어찌됐든 나한테 잘못이 없어. 근데 괜히 내 돈 들여서 손해방지 활동을 했다가 이거 보험회사에서 근데 그거는 그 고객님 책임이 아니라서 고객님이 굳이 비용 들여서 할 게 아니었어요. 저희 보험회사에서도 그래서 안 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다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비용들은 사실 그거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 구호 조치 비용이라든지 다른 어떤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그것을 일명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꼭 책임을 묻지도 않고요. 심지어 우리 보상 한도를 초과해도 다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겠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손해 방지 상황이 오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야. 도덕적 위험과 연결이 되는 것은 사고가 났어요. 괜찮아, 야 저거 수습 안 해도 나 어차피 보험 가입해서 보험에서 보험금 나와. 그냥 방지 활동 안 해도 돼. 이러한 어떤 위험 태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손해방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5번째는 우리 이제 상법 644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숫자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법조문에 나오는 숫자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숫자 자체를 물어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건 아니지만 편의상 그냥 644조 하면 편해지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 조문 이름이 길거든요. 644조 조문이 뭐냐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는 조문인데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따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짜증나시고 그렇죠? 공부할 때도 너무 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한 2-3개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그런 것은 편의상 외워두시면 편하고요. 외워져요. 사실 너무 자주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자 보세요. 상법 644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정리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피보험자 서면 동의 이거는 사실 인보험 부분이긴 한데요. 정리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등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보실게요. 그리고 사실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그냥 5번까지만 외우셔도 됩니다. 여기는 인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법조문들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44조부터 봐보도록 할까요? 자, 644조입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다. 자, 우리 저 앞쪽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그래서 위험이 이미 발생했어. 암보험인데 암 진단이 이미 됐어.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효로 해야 되겠죠. 그럼 가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야. 위험이 아예 없어. 그럼 보험이 사실 가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도덕적 위험이 방지가 되겠죠. 이미 보험사고가 난 걸 숨기고 계약하거나 위험이 없어. 아예 없는데 위험이 있는 척해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러면 그 계약 다 무효라고. 도덕적 방지가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 이러한 보험사고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발생 이미 했거나 발생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확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는 그래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무효다. 되셨죠? 그러나 당사자 쌍방, 여기서 당사자라는 것은 계약자와 보험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을 맺는 당사자. 계약자와 보험자예요. 그래서 계약자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 어차피 제가 뒤에서 다 설명드릴 건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뭐 추가하자면 보험 수익자, 이 셋을 그냥 지금은 A, 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자라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회사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회사가 이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치. 이것을 알지 못했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인지를. 예를 들면요. 제가 건강식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자,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건강식품 사업을 제가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중간에 내 건강식품을 먹고 탈이 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줘야 되겠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6월 1일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6월 1일에.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내가 이때부터 팔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먹고 탈이 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직 몰라. 보험자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 나 이렇게 손해났으니까 네가 줘. 라고 하고, 그런 건들까지 나는 다 커버해야 되는데, 담보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이 생기죠.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가면 그런 보험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려면 뭐가 적용이 돼야 되겠어요? 나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라야 됩니다. 즉 보험사고의 불확실성이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미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근데 나랑 보험회사는 몰라야 돼. 즉 주관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지 않아야 돼. 객관적으로 확정은 됐지만 주관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즉 주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괜찮다고. 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의 판단 요소는 뭐예요? 주관적인 판단 인지 여부입니다. 주관적 확정 여부예요. 되셨죠? 그래서 원칙은 객관적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보는 건데, 결국에는 주관적 확정 여부로 결론을 맺는 거죠. 되시겠죠? 조금 심하였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거 기억을 조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731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인 건데, 우리 이제 타인의 생명보험, 임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엄마가 아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본인을 보험 수익자로 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면 본인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도덕적 위험이 문제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무효예요. 그렇죠? 이런 조문을 통해서도 도덕적 위험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한 보험사고, 예를 들면 이러한 굉장히 15세 미만자 어린애를 속여서 어린애가 사망했을 때 내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보험을 가입을 시켜요. 가입을 해요. 그러면 굉장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15세 미만자, 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은 아예 무효로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임보험에서는. 참고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은 임보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오셔서 정리를 계속 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법 방지 7 보시면 여기까지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법 방지 5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알릴 의무, 고의중과실면책, 사기무효, 손해방지 의무, 상법 644조, 644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이제 이겁니다. 보험의 폐해인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교재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보시면 보험의 기능과 폐해입니다. 그러면 자, 보험의 기능은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제가 가입자, 피보험자 보호라고 써 있죠. 피보험자에 대해서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가입자로 묶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 다시 보험은 가입자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가입자의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보험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제로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보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위험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위험을 결합 분산 전가는 이것도 그냥 한 번만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우리 같은 위험인 사람을 여러 명 모아 단체를 구성해 결합이죠. 그렇게 되면 한 명이서 조금씩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나 한 명만 있을 때는 내가 2억을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면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내도 돼. 그러니까 위험이 분산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나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전가를 내가 시킨 거지. 그것이 결합 분산 전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밑에 신용수단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신용수단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저 사람과 거래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믿어. 그럼 내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나오는 보험을 들어놨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어떠한 거래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신용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을 거고 그 밖에 뭐 자본 축적, 보험 예를 들면 뭐 저축성 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갖고 또 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뭐 기능, 개인 저축 기능, 고용 증진, 보험 산업이 발달하면 고용 증진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실 것은 뭐냐면요. 자, 지금부터는 심화입니다. 이거 바로 피해자 보호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지금까지 설명한 보험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일직선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암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암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직선상의 구조였다면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거는 필기하셔도 돼요. 뭐 간단하게 옆에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뒤에 심화 가서 책임보험 파트 가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해놓으시면 또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책임보험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삼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뭔 얘기냐? 이런 경우에요. A가 있습니다. A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A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손해가 100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A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손해인 100을 배상해 줄 법적인 책임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A는 법률상에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자기 재산에서 100을 띄어서 피해자에게 100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100을 배상을.
그렇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100이라는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A가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요. 보험금을 통해서, 보험금 100을 통해서 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요, 이 배상. 보통은 이런 겁니다. 다 금전을 주는 건데,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금전을 주는 거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합법적인 합리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건 보험금을 주는 거죠. 그럴 때를 보통은 보상이라고 합니다. 간혹 이거 뭐 섞여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법조문에 이런 내용이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어찌됐든 그건 그때 가서 또 보고요. 배상과 보상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의 이 보험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 보험은 무엇을 담보하는, 무엇을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A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재산상의 손해 보상하는 보험 뭐라고 분류했었죠? 손해보험이죠. 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보험이 손해보험에 들어갑니다. 손해보험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라는 걸 봐야 되겠지. 자동차 재산의 손해였으면 자동차 보험이었겠는데 여기는 A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A의 손해입니다. 그렇죠? 이 배상 책임의 크기만큼 A가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것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배상 책임 또는 그냥 책임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책임보험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책임보험은 자,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A를 위해서 존재하죠. 가입자를 위해 존재하는데 지금 이 책임보험은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책임보험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어요.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100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요, 근로자에게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죠. 그러니까 법률상 중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사장님은 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사장이 자기 재산에서 근로자의 요양을 도와야 된다라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네, 있습니다. 보험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근재보험이라고 하는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 보험이에요. 그것이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데 문제가 있어.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사장님이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실.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원래 순서는 사장님이 자기 재산에서 배상을 해주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재산이 없어. 무능력해. 무성의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사장님이 그래서 보험도 안 들어놨어. 보험이 만들어져 있으면 뭐하냐고.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근로자는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냐? 의무보험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를 갖고 있는 사업장은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이제 국가에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이렇게 이런 의무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스 사고 배상 책임처럼 가스를 취급하는 업자들은요, 그 가스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가스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도 의무보험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의무보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자, 순서가 뭐냐? 사장이 이 A 씨가 자기 재산에서 주고 그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보험입니다. A를 위한 보험이니까. 근데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되겠죠. A가 무능력하고 무성의해서 이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면 이런 일도 없어. 그러니까 보험이 또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럼 피해자 보호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상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경우에 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생활의 팁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길 가다라든가 아파트 생활한다라든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주체에게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많은 조직들, 단체들, 관리 업체들이 다 이러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미흡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럼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고 있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피해자가 됐을 때 그 관리 업체가 안 해주면 그 관리 업체가 든 보험회사한테 우리는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럼 보험 가입이 어디 되어 있어요? 회사만 물어보세요. 회사만. 그러면 그 회사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청구하면 진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또 하나의 팁이라고나 할까요? 자, 어찌됐든 이러한 제도, 책임보험, 의무가입, 의무보험, 직접 청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를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심화 내용입니다. 심화 내용.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한 문제 또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를 다룰 수도 있겠다라는 거. 되었죠? 그렇게 가볍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갖고 너무 우선순위 두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통은 여러분들 그 강의할 때 1순위, 1.5순위, 2순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출제, 우선순위. 그래서 1순위가 에센셜한 것들. 1순위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1.5순위부터는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면 보시는 순서입니다. 근데 2순위는 사실 거의 출제 확률이 좀 낮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내용은 2순위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12페이지에 보험의 폐해 보면 결국에 보험의 폐해라는 것은 도덕적 위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 위험, 위험관리 태만. 나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야 관리하지 마. 어차피 사고 나면 보험금 나. 이런 거. 위험관리 태만 보험 범죄가 있고요. 역선택은 뭐냐면 역선택은 자, 일단 읽어볼까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가입자와 보험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고위험을 가진 자가 자신의 위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A 씨가 자신의 몸 상태를 숨겨요.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고위험자거든.
암에 지금 진단은 안 됐어도 거의 암 전 단계까지 모든 증상이 간 상태인데 이 위험을 숨겨요. 그럼 사실 숨길 수 있는 이유는 보험회사와 A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저 사람의 몸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내재되어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에 보험회사가 나쁜 선택, A한테 속아서 A를 가입시키는 나쁜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역선택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보통은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고차 시장 이론, 레몬 시장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 특히나 중고차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죠. 그렇죠? 나는 잘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나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 비율이 그러면 중고차 업자 입장에서는 뭐야? 야, 좋은 상품도 1,000만 원에 팔 수 있고 굉장히 불량인 상품을 속여서도 1,000만 원에 팔 수 있어. 그럼 중고차 시장에는 그치, 불량인 상품을 1,000만 원에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결국에는 그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맛없어져 버리는,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레몬 시장 이론. 레몬과 복숭아를 보통 비교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어쨌든 둘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쁜 것들만 남게 돼서 시장이 망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이제 역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의 폐해에서는요, 나머지는 다 쉬우니까 이 역선택 정도만 여러분들 키워드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 들어왔고요. 이거 꼭 키워드 트리 그대로 흐름 그대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행계약성, 도덕적 위험, 신의성실의 원칙, 최대선의 계약성,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상의 상법방지 7, 그 다음에 보험의 폐해에서는 역선택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에 자주 나온 키워드 정리가 되신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